순자는 평생 살던 집에 마지막 불을 끄며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어요. 한 칸 한 칸 정리할 때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이 밀려왔죠.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모셔. 당신이 해야지. 난 애들 챙겨야 하잖아. 그들의 숨죽인 말다툼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의 무표정한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어요. 어머니, 이삿짐은 저희가 현관에 놔드렸어요. 그 말은 예의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나가달라는 통보였죠.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그동안 모아둔 용돈 봉투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손에 쥔 종이에는 구청 사회복지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순자는 그 주소를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이사겠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순자는 자신이 점점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가 멈춘 곳은 허름한 골목 끝, 낯선 냄새가 풍기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문, 그리고 창문 하나 없는 방.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지 틈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냄새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움보다 깊은 공허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인력 속에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책상 위에는 청소인 구함, 하루 8만 원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걸레를 짜며 허리를 굽힌 순자의 모습은 작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노후는 고시원의 눅눅한 냄새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순자는 병원 청소 도구함을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로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긴 세월처럼 따라붙었죠. 손에는 고무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하루 일당 8만 원이 적힌 근무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는 걸레를 짜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본다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병원 구석 탕비실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프라이 하나. 뜨거운 밥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뜨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국 전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무릎 통증 완화, 10정 3천 원. 순자는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퇴근길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샀어요. 계산대 위에 놓인 손주 간식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 간식이라는 문구 아래에는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죠. 순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어쩐지 손주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기태 아들 지금은 많이 컸겠지.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약봉투를 쥐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밤 복도는 여전히 좁고 답답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순자는 낡은 휴대폰을 켰어요.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화면에는 오래전 저장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2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예전 문자 한 줄이 화면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회신이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 날 병원 청소 중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순자는 손잡이를 붙잡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순간 다리가 꺾였어요. 청소도구함이 넘어지고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의사가 무릎을 살펴보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약값이 부담된 순자는 진료비 대신 파스만 받아들었습니다. 약은 나중에 살게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싸늘하게 볼을 스쳤어요. 그럼에도 순자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천천히 걸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괜찮아.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밤이 되어 고시원 방 불빛이 희미하게 꺼질 때 순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머리맡에 두고 누웠지만 마음속은 쉽게 잠들지 않았어요. 이게 사는 거지 뭐.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 창문 없는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순자의 숨결이 잔잔하게 이어졌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순자는 고시원 구석에 쌓인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젖은 신문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죠. 구동 토지 문서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인감증명서와 땅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주소는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 주소는 순자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었죠. 이미 10수년 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에는 보상 대상 토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의심이 들어 문서를 들고 구청을 찾아갔어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요. 옛날에 우리 남편 명의로 있던 땅인데요. 혹시 이게 아직 남아있나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소면 재개발 보상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소유자분이 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에서 보상, 지급, 청구라는 단어들이 뒤엉켜 울렸습니다. 며칠 뒤 재개발 조합에서 공식 안내장이 도착했어요.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순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20억 원. 순자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죠. 그 돈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고시원 방 안에서 그 안내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감정은 오히려 고요했어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고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의지하세요.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어요. 순자는 안내장을 접어 고시원 벽 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다시 살아보라고 준 기회일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엔 기대보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돈을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은 더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더 단단해졌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지만 그 새벽에 순자의 눈빛은 희미한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로 천천히 손끝으로 벽틈을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그 안에는 이제 돈보다 무거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깨끗이 다린 옷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빗고 단정하게 묶었죠.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니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갑 속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넣고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떨렸어요. 은행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통장 좀 새로 만들려고요. 직원은 친절히 안내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러나 순자는 글씨가 작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잠시 후 인쇄기에서 통장이 한 장 나왔습니다. 새하얀 통장 속 잔액칸에는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돈의 무게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통장을 접어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순자는 그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새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 흰색 운동화였죠.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더 샀습니다. 나한테도 새 출발이란 게 있을까? 순자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시장 골목 끝에 있던 분식집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 국물의 짠맛이 오랜만에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순자는 고시원 월세를 1년치 선불로 냈습니다. 관리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내시면 부담될 텐데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한텐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거든.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오랜 결심이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순자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에게 알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지방의 작은 은행을 찾아가 예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주소와 연락처는 모두 다르게 적었죠. 은행 직원이 연락처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묻자 순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연락 잘 안 받아요. 서울로 돌아온 순자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말했다. 며칠 지방에 다녀올 거예요. 방은 그대로 두세요. 그래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고시원 벽에 붙은 가족사진 한 장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지.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사라진 지 몇 달이 흘렀어요. 고시원 관리인은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오래된 반찬통 하나와 낡은 손수건만 나왔습니다. 손수건에는 기태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관리인은 그것을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물건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무렵 큰아들 기태는 회사 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빚이 쌓이고 집 담보까지 잡힌 상황이었죠. 그는 영숙과 함께 술에 의지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봐. 혹시 도와줄 수도 있잖아.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요? 이미 떠난 분이에요. 영숙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을 리가 없었죠. 명절이 다가와도 순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엄마한테 진짜 아무 연락도 없어?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모르겠다.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찾아봤는데 기록도 없어. 그들의 대화는 매번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찾을 수 없다. 기태는 어느 날 술김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직원은 개인정보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신고나 보상금 기록이라도 있나요? 라는 물음에 직원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에 기태는 오히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살고 계신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우리 생각했으면 벌써 연락했겠죠. 넌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분이 우리 키워줬잖아.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 분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그 말에 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인터넷에서 실종 어르신 찾기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보호소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들이 수십 개였죠. 그러나 사진 속 그 어떤 얼굴도 어머니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기태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제야 그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뉴스에서 재개발 보상금 수령자 명단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에 순자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은 급히 기태를 불렀죠. 여기 좀 봐요. 이거 혹시 어머니 아니에요? 기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20억 원 지급 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랭한 공기만 흘렀어요. 기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셨던 거야. 그날 밤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전 순자가 떠나던 날의 발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비가 멈춘 후에도 기태의 집에는 음습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자는 경매로 팔리지 않은 짐들이었죠. 낡은 TV, 깨진 액자, 먼지 쌓인 수납장. 한때 가족이 모여 웃던 공간이 이제는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영숙은 식탁 위 전기요금 고지서를 던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젠 진짜 끝이에요. 대출이자도 못 냈어요. 기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구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며칠 전 재개발 조합에서 출력한 서류였습니다. 순자, 보상금 20억 원 수령 완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며느리 영숙은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 어머니가 혼자 쓴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만해라. 아니, 대체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면서.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기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숨긴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기태는 딸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 역시 예전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당하고 남편은 지방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놓으며 피곤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엄마가 그 돈 받았대? 응, 확인했어. 근데 그 뒤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찾으면 뭐가 달라져? 엄마가 그 돈 준대? 그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졌다. 기태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영숙은 SNS를 뒤지며 보상금 사기, 실종 어르신 같은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어머니를 속여 돈을 빼앗은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숨긴 건 아닐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기태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실망했을 거야.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찾아야지. 그냥 끝낼 순 없잖아. 그 말엔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기태는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였죠. 하지만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계좌 활동은 없어요. 아마 지방으로 옮기신 듯해요. 그 말을 듣자 기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긴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기태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나한텐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 불을 끄고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 찾아야겠어요. 기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진심이 비쳤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찾으려는 건 돈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리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며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가을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도심 한복판 카페 앞에 낯익은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새로 산 듯한 진회색 코트, 그리고 손에 든 가죽 가방 하나. 순자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카페 문을 열었어요. 문 안쪽에는 이미 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기태, 영숙, 지연이 서로 말을 아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엄마 진짜 엄마예요?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굴 찾았겠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통장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첫 장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잔액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 돈 정말 엄마가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받았지. 근데 너희는 그때 날 버렸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식은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나? 내가 나가던 날 너희는 나한테 밥 한 끼 안 줬어. 순자는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카페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어요. 그때 알았어. 가족이 나한테 정이 없다는 걸. 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천천히 닫으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다시 돌려준 마지막 돈이야. 너희한텐 줄 생각 없어. 지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라. 늦었어. 그 말은 차가웠지만 순자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울었어. 근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기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라도 후회한다니 다행이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나는 그 돈으로 내 남은 시간이나 편히 살 거야. 그리고 너희한텐 한 가지 부탁만 할게. 기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부탁이에요, 엄마? 다시는 나 같은 어머니 만들지 마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자 가족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인도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숨결처럼 가벼웠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 미소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여생의 마지막에 닿은 사람의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며칠이 지나 순자는 조용히 한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요양원 마당엔 국화가 피어 있었고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노을이 비치자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월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기태와 영숙 그리고 지연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척해 있었어요. 순자가 방문을 열자 그들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공기에는 묘한 긴장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기태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말 대신 눈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죠.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니 이렇게 다 같이 오는 날도 있구나.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너무 바빴어. 그래, 다 바빴지. 세상은 다 바쁘더라. 순자의 말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기태는 눈물을 닦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기태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이제 됐다. 울지 마라. 그 한마디에 기태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옆에 있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그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요양원 기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중 일부는 여기에 두었어. 나 같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더라고.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건 내 남은 인생 밥값이지. 이젠 나도 나한테 쓰고 싶다.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미운 마음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그냥 고맙다. 그 말에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작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나도 밥 먹어야지. 기태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또 올게요. 꼭 올게요. 그래, 이번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으로 와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빛 속에서 순자의 걸음은 단단하면서도 가벼웠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안하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세월의 끝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후회하고 너무 늦게 용서하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인생 이극장으로 보내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